때는 1941년 6월 22일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새벽 3시 15분에 수백만 명의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가 타다다다다다닥 그리고 끼리끼리 하면서 전차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전투기 소리도 엄청나게 울려 퍼져. 이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큰 전쟁이 있었나? 이날은 바로 전쟁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으로 꼽히는 독소 전쟁이 발발한 날이야. 들어본 것 같아. 단일 전쟁으로는 최대 규모?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독소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었냐면 그 당시 나치 독일의 지도자를 한번 떠올려 볼까? 누구였을 것 같아? 히틀러. 그치,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 소비에트면은 소련. 스탈린? 스탈린, 맞아. 이 정말 말 그대로 역사상 정말 강한 사람들, 이 강대강이 맞붙었던 게 바로 독소 전쟁이었었거든. 아, 이름만 들어도 히틀러와 스탈린. 그치? 어우. 무섭잖아. 네. 이거는 자존심 때문에도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겠지. 잔인했고. 그렇지. 이 독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스탈린이 이끌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전쟁이 바로 독소 전쟁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단일 전쟁으로 최대 전쟁이 된 거고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거든. 그 절반이 이 독소 전쟁에서 일어났대. 근데 이 모든 대형 사건에서는 전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 독소 전쟁도 전조 현상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 1937년. 장소는 프랑스 파리야. 1937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엑스포가 또 열리게 되는데 이 월드 엑스포는 세계 박람회 기구가 두 번째로 공식 인정한 월드 박람회. 그 파리 엑스포니까 위치는 당연히 이제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그 마르스 광장이었을 거야. 근데 이 마르스 광장에서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당시 엑스포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이게 프랑스 파리 엑스포 사진이야. 근데 에펠탑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건축물을 한번 볼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독수리상이 내려다보고 있고 독수리상 같은 경우는 나치의 상징,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전시관. 아.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낫과 망치를 든 인간이 하늘을 보고 포효하는 듯한 그런 동상이 있어. 우리 소련 국기 보면 낫과 망치가 들어있거든. 그 상징이었던 거야. 아니 무슨 대결하듯이 쌓아놨어요. 맞아. 방금 서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묘하게 두 개의 국가가 정면 대결하듯이 이 두 개의 전시관이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 이거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 이 사진 보니까. 서로 뭐 지기 싫다? 이 느낌? 자, 이 사진은 그래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자존심 대결이 극에 치달았던 상황을 잘 표현한 사진으로 가장 크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 그렇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개최국이었던. 아니 남의 나라에서 지들이 이래?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 그래서 프랑스도 사실 두 국가 모두 탐탁치가 않았대. 두 국가에게 이런 자리를 배치하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줬을까? 위협을 받았나? 비슷해.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당시 나치 독일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었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던 찰나였어.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 이제 월드 엑스포, 근데 전 세계 사람들과 전 세계 국가가 모이는 월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는데 세계 경제 2위 국가와 3위 국가를 배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어떤 자리 줄 거야? 물어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프랑스가 나치 독일은 여기, 소련은 여기야. 그랬더니 두 나라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에펠탑 중앙에 이 좋은 자리가 아니면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 진짜 나빴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월드 엑스포를 개최할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 참석한다는 명분이 필요하고 흥행도 성공을 해야 돼. 결국에 흥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펠탑을 중앙에 있는 마르스 광장을 요 두 나라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딱 음. 마주보게 했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지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두 국가가 마치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이 건축물조차도 그런 모습을 띠게 됐던 거지. 아, 그리고 이때 참가자가 3천만 명이 왔어. 엄청 많이 많았네. 왔잖아. 3천만 명 이상이 왔어.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흥행은 했지만 거의 스포트라이트는 나치 양쪽에. 독일과 소련이 가져갔지. 자, 그럼 전쟁과 엮여 있는 또 다른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자, 이번에는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889년으로 가볼게. 바로 프랑스 파리 엑스포. 이때 가장 유명했던 전시물이 하나 있어. 뭘까? 에펠탑. 맞아. 에펠탑. 프랑스가 에펠탑을 단순히 우리 이만한 걸 건축할 수 있어요 라는 건축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에펠탑을 공개한 게 아니었어. 아 우리 이 정도 돼 하고 음. 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건데 사실 속내는 따로 있었어. 뭐? 어떤 속내가 있었냐면 이것도 전쟁과 관련돼 있어. 20년 전이야. 1870년부터 1871년에 있었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거든. 이거 보불 전쟁이라고 해. 자, 당시 프로이센은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주변의 주들을 계속 섭렵해 가면서 독일 제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어. 하지만 당시 유럽의 정통 가문은 바로 프랑스였어. 우리는 수천 년간 1등이었어. 이런 약간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거든. 자존심이 상했겠네. 그래서 프랑스가 자신의 경쟁 국가로 프로이센이 등장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네. 프랑스의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된 전쟁이 바로 보불 전쟁이었어. 아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 졌어. 그래서 땅도 뺏기고 배상금도 내줬어. 프로이센한테 얼마 내줬는지 알아? 당시 돈으로 50억 프랑. 50억 프랑. 그 당시 돈이면 이게 어느 정도지? 그 당시 프랑스 GNP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인데다가 또 1년 예산 정도 맞먹는 규모였대. 굉장히 큰 금액을 전쟁 배상금으로 치르게 된 거야, 프랑스가. 네.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프로이센은 한 15년 정도 걸릴 줄 알았대. 1년 8개월 만에 갚았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그러니까 1889 엑스포 때 프랑스는 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펠탑을 지어서 우리 죽지 않았다. 프랑스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에펠탑을 공개했던 거였지. 왜 그렇게 되게 쪼잔해 보이지? 근데 그게 당시 되게 중요한 얘기였었나 봐. 그런 거 보면 전쟁과 엑스포가 참 많이 엮여 있거든. 그러네. 이번에는 현대로 거슬러 올라와.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거는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연 엑스포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최초로 열린 엑스포이기도 해. 그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경제 부흥을 막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점이 온 거야. 근데 1970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실 아직 그때 세대들이 많이 살아있던 시기잖아.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라는 이미지를 없애지 못했을 때였어. 아 그치? 그 그러면 이미지 한 번 박히면 바로 안 바뀌잖아요. 그치? 이거를 극복하고 싶지 않았겠어? 그치? 그래서 그걸 엑스포를 이용해. 1970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열면서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겠다. 아 우리 전쟁 일으킨 막 그런 나쁜 국가 아니야? 약간 이런 그치? 느낌이에요? 맞아. 아,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보면은 건담, 아. 아톰. 그때 딱 나왔던 시기야. 그때가? 아톰은 물론 훨씬 더 일찍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SF물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아. 그러다 보니까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대부분의 전시물들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로봇 이런 미래지향적인 물건들을 많이 전시를 한 거야. 그럼 일본 애들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싶어 했을까? 우리 한때 일본을 전자강국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파나소닉 뭐 이거 한참 유명할 그치, 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런 워크맨. 그치? 마이마이.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 세계에 내비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의 전범 국가 일본을 잊어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전자 강국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이때부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야. 그리고 일본은 이제 첨단 기술에 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나라라는 걸 이때 인식을 시키는 거지. 엑스포가 역할이 꽤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과 엮여 있으면서 이 엑스포는 국력 과시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미지 쇄신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 이 외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엑스포들도 있었지. 자, 보면 시애틀 박람회는 어떤 전쟁 비슷한 게 있었지 그때? 쿠바. 그치,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고, 베트남전 반전 시위가 한창이었던 캐나다 몬트리올 박람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역사와 전쟁이 함께 이루어졌었던 엑스포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2030 엑스포도 전쟁과 연관이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2030 엑스포,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2개 국가가 더 있었다고 해. 아, 원래는 5개 국가였어. 어디였을까? 힌트를 줄게. 지금 전쟁 중인 국가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경쟁 국가여서. 심지어 러시아는 소련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월드 엑스포를 개최해 본 적이 없는 국가였대. 그래서 이번에 2030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가 유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대. 아,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렸지. 전쟁이 터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 박람회 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후보 지휘국을 한시적으로 박탈을 해. 뭐 영구 박탈은 아니고 너네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후보 지휘국을 박탈하겠다라고. 그런데 되게 뻔뻔하게도 러시아는 엑스포가 정치화됐다면서 자진 탈퇴를 선언했대. 너희가 우리를 감히 까? 그거는 못 참겠다라는 거지. 자존심. 사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어.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할 수가 없어. 이미 너무 폐허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3개의 국가만 남게 된 거지. 어때? 우리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런 엑스포 이야기 해봤는데 좀 뭐 엑스포에 대한 무슨 생각 좀 들어? 저는 그 전까지 엑스포가 그냥 전시회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각국의 역사와 연관이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엑스포가 꼭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우리가 뭘 내놓을지 내가 고민을 하게 돼. 세계에 뭘 자랑해야 되지?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좀 곱씹게 되네. 그게 그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사실 나도 엑스포라고 하면 예전 대전 엑스포, 뭐 한비탑 정도 기억나고 여수 엑스포, 뭐 덕분에 관광지가 생겼네 이 정도로 기억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엑스포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세계 정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또 엑스포이기도 하고. 2030년 엑스포 뭐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유리하다, 뭐 어디 뭐 사우디가 경쟁국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번 2030 월드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유치를 함으로써 또 이 좋은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해. 하지만 모든 엑스포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사실도 한 번 더 상기를 하게 되네. 그리고 이번 엑스포는 처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진짜 엑스포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그래. 다시. 이 외에도 지난 시간에 네. 아 웃음이 터졌어. 그래. 자, 갈게요. 이렇게 어떡해요? 어떻게? 나 왜 웃음이 터졌지? 푹 영상 나가겠는데? 아야.